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해요 UEFN 웨비나의 이두구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 재미있게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첫 시간에는 UEFN의 섬 템플릿과 장치라 불리는 기믹을 활용해 동전을 습득하는 게임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2주차에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데스런 게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2주차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피해구역과 체크포인트 장치를 설정해 전체 게임 진행을 설계하고 UEFN이 제공하는 랜드스케이프 기능을 활용해 레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치의 이벤트를 활용한 간단한 퍼즐 기믹을 제작하고 무인도를 탈출하는 데스런 게임 설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넓은 바다에 외딴 섬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맵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웃라이너를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 플레이어 부활 패드 시작 지점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플레이어 시작 위치를 무인도에 야자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야자나무는 팜트리라고 하는 액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거나 F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포커싱이 되면서 가까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자나무의 위치 값을 복사해서 플레이어 부활 패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 부활 패드가 여기 야자나무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축을 조정해 가지고 섬의 풀숲 지역에 살짝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살짝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정했고요. 이번 주 우리가 만들 게임은 이 물에 빠지면 죽는 데스런 게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 해수면 아래로 플레이어가 내려가면 죽도록 설정을 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제공되어 있는 맵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에 있는 월드 좌표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작업 공간이 가지고 있는 X, Y, Z축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뷰포트 상단에 이 지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 모양이면은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이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각각 X, Y, Z축, 월드의 좌표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박스 모양이면은 우리가 선택한 액터의 정면이냐, 측면이냐, 상단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로컬 좌표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 모양으로 변경하신 후에 우리가 월드의 X축 방향이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동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시작 방향,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를 눌러서 회전 모드로 바꾼 다음에 자, 스냅은 제가 10도로 설정을 했고요. 서서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쯤 보면 될 테고요. 다시 W키를 눌러서 지금 진행 방향과 화살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시작 위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맵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Y축, 이 마이너스 Y축에서 바라보는 2차원 뷰로 전환하는 것이 맵 제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뷰포트 메뉴에서 지금 왼쪽 측면을 눌러서 2차원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플레이어 부활 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포커싱 하면은 왼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측면 뷰의 단축키는 보시는 것처럼 Alt K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3차원으로 보는 원근 모드인 경우에는 Alt G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 K와 Alt G를 병행하면은 꽤나 편리하게 맵을 작업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다가 보이는데요. 바닷물에 닿자마자 죽도록 우리가 판정을 지정하면은 너무 가혹하니까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죽도록 한번 레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공되는 장치로 피해 구역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Alt G를 눌러서 원근으로 다시 전환한 후에 피해 구역 장치를 섬에 드래그해 배치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드로어를 활성화시켜주고 일단 레이아웃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주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디바이시스 폴더에 가서 피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구역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일단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피해 구역 장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게임 내 구역 표시나 이런 옵션들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실행 시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 구역 장치의 위치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의 위치 값을 리셋 버튼을 눌러서 0,0,0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Z 값을 마이너스 550으로 지정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 구역 장치의 구역을 넓혀 보겠습니다. 이 너비 값과 깊이 값을 각각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최대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위치를 지정할 때 UEFN에서 사용하는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의 설정 값들은 이 장치에 따라서 단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툴팁을 살펴보면은 타일 개수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옵션의 경우에는 포트나이트 기본 타일의 크기의 몇 배인지를 정하는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기본 타일의 크기는 512cm, 즉 5m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피해 구역 장치가 얼만큼 넓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뷰, Alt J키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피해 구역 장치의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맵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 피해 구역 장치가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원금 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피해 구역 장치의 경우에는 이 넓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데미지,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부여하는데 우리 데스런 게임의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죽도록 설정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여기 피해 유형을 피해에서 처치로 변경을 하면은 플레이어가 해당 구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 컨셉이 이제 그 열대 야자나무, 아름다운 해변 컨셉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치에서 시간을 설정해주는 일일 시퀀스 장치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레벨에 아무데나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일 시퀀스 장치의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낮밤 주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디폴트해서 픽스드 타임으로 변경해 주면은 지금 기본 값이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고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레벨을 제작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고 세션을 시작해서 우리의 기획대로 게임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포트나이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게임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한번 실행되고 난 뒤에는 바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가 해변 가장자리의 바닷물에 닿는 것은 괜찮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서 가슴까지 빠지면은 바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으니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UEFN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드스케이프 기능을 사용해 플레이어가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UEFN의 랜드스케이프는 광활한 지형을 브러쉬나 텍스처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형은 퀄리티는 물론이고 방대한 영역을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구현해 줄 정도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왼쪽 상단에서 랜드스케이프 도구로 변경하면은 관련된 에디터 도구 목록이 뜨는데요.
먼저 스컬프팅 기능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컬프팅을 사용하면은 지형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지형을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컬프팅의 기본 브러쉬 크기가 2048, 약 20m로 너무 크게 잡혀 있는데, 자, 이것을 1000으로 입력해서 10m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랜드스케이프의 레이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스컬프트와 페인트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활성화된 레이어를 선택해 주고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쯤에다가 섬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은 지형이 올라오고 Shift를 하면은 지형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형을 만들어주고 이 섬과 섬 사이를 살짝 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브러쉬 크기를 15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Shift 키를 눌러서 한번 파줄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워터존의 이 시각화 옵션을 꺼주고 이 사이를 Shift 키를 눌러서 파주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작업을 해주면은 지금 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파졌으면은 조금 각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스무드 기능을 사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를 한 500 정도로 올려주고 살짝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부드럽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제작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워터존을 활성화시키고 선택 모드로 변경한 후에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봤는데요. 포트나이트에서는 우리가 만든 섬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트나이트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지형이나 에셋들은 사실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지형을 우리가 직접 수정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에 직접 바뀐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변경사항 푸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변경한 지형 정보를 서버에 밀어줘야 됩니다. 푸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UEFN으로 돌아오겠습니다. UEFN 에디터로 돌아와서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변경사항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우리가 변경한 지형 정보를 서버에 푸시하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푸시 과정을 통해서 변경된 랜드스케이프가 서버에 반영되면서 변경된 지형을 우리가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설정이 변경될 때마다 푸시를 항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랜드스케이프와 같이 서버에 없는 모델링이나 머티리얼, 텍스처와 같은 에셋들이 추가되는 경우나 드물지만 일부 장치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푸시를 통해서 서버의 데이터를 업로드 해줘야 됩니다. 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니 플레이를 해보고 내가 제대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은 푸시를 통해서 재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시한 후에 플레이를 하면은 우리가 작업한 랜드스케이프 메시가 서버에 올라가서 변경된 지형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완료하고 이번에는 지형을 색칠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UEFN 에디터로 이동하겠습니다. UEFN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변경한 후에 페인트 섹션으로 변경하면 지형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랜드스케이프에는
기본적으로 6개의 머티리얼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지역 머티리얼을 만들 필요 없이 포트나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티리얼을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린 자그마한 섬은 모래로 뒤덮여 있는데 이미 페인트 레이어 3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나이트의 머티리얼 시스템은 하단의 레이어가 상단의 레이어를 덮어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1번 레이어를 적용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눌러서 3번의 모래 레이어를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브러쉬 크기를 500으로 변경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3번의 모래 레이어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거하면은 기본 레이어인 풀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1번을 선택해서 칠해주면은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랜드스케이프의 플래튼 기능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섬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플래튼 기능은 우리가 지정한 높이로 지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위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쯤에 새로운 섬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스컬프팅으로 가서 이번에 플래튼 옵션을 선택하고 위에 있는 평탄화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포이드 툴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면은 현재 지형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높이를 지정하겠습니다. 600이라고 입력하면은 약 6m의 높이가 지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1000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두 번째 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면은 섬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섬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섬은 플레이어가 점프로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대신에 중간에 발판을 한번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자, 선택 모드로 간 다음에 이 사이를 발판을 배치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폴더가 아닌 포트나이트 폴더에서 포트나이트 폴더에서 스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다양한 발판들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고 복제를 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판을 타고 다음 섬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섬을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뜨린 이 지점에다가 다시 랜드스케이프의 플래튼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 섬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섬을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에 완충장치 패드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플레이어가 패드를 사용해서 건너뛸 수 있도록 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완충이라고 검색하면은 완충 패드가 있는데요. 완충 패드 장치를 선택 모드로 이동한 다음에 이 바닥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서 이 다음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형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지형을 변경했으니까 변경사항 푸시를 해서 변경된 지형 정보를 서버에 전송한 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에겐 이제 파크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판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이 배치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스프린트로 지정한 다음에 점프를 하면은 자, 간신히 다음 섬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섬으로 건너갔는데 이렇게 제가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도 테스트하는 제작자도 굉장히 번거롭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포트나이트에서 체크포인트 디바이스 패드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만든 섬에 체크포인트 패드를 배치해 주면은 죽었을 경우 해당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UEFN 에디터로 이동하겠습니다. UEFN 에디터의 포트나이트 디바이시스 폴더에서 체크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체크로 검색하면은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패드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를 자, 이 두 번째 섬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텐데요. F2 키를 누르고 끝에다가 숫자 1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복사를 해서 추가적인 패드를 배치할 텐데요. 자동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패드를 사용하려면 단순히 배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등록을 시켜서 작동을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타이밍에 등록되도록 이벤트를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설정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패드를 일단 가까이 가고 여기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은 사용자 옵션 기능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언제 사용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펼쳐주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액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때 사용하는지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패드 1,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이벤트는 마지막에 있는 On First Activation per Player라고 하는 이벤트를 지정해 주면은 처음에 사용자, 플레이어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크포인트가 활성화될 텐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화면 가운데 추가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공되는 또 장치가 있는데요. HUD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HUD 메시지 장치라는 장치를 우리가 근처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지에다가는 체크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지정을 하고 텍스트 옵션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을 굵게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배치는 상단 중앙으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언제 띄워질지 이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표시 기능, 동일하게 표시 기능을 동작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이벤트를 우리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패드 1을 선택해주고 동일하게 On First Activation per Player를 선택해주면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등록이 될 때 HUD 메시지 장치에 의해서 화면에 등록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이 체크 포인트 패드의 경우에는 다른 장치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푸시를 해야지 등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게임 시작이 아닌 변경사항 푸시를 통해서 게임을 실행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장치는 푸시를 안 하고 게임 실행만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에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너가서 체크포인트 패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물을 빠지면은 부활할 때 체크포인트 패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스런 게임에 필요한 템플릿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새로운 섬에 간단한 퍼즐 기믹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을 종료하고 UEFN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UEFN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음 섬, 퍼즐을 풀어야 다음 섬에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시스에서 장벽이라고 검색해서 새로운 장벽 장치를 드래그해서 세 번째 섬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 장벽 장치의 모습은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고급 옵션으로 가서 구형 모양을 원통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원통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폭, 높이를 지정해서 섬을 전부 감싸도록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폭은 한 6 정도, 이것도 타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깊이는 10 정도, 이러면 모두 감싸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감싸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완충 장치를 타고 플레이어는 세 번째 섬에 갈 수 없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퍼즐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섬에 새로운 장치를 또 설치를 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환풍기 장치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환풍기 위에 올라가면은 공중에 뜨게 되는데요. 꽤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 올라갈 때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숨겨진 아이템을 얻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판을 추가로 한번 배치를 해 볼 텐데요. 앞서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스텝으로 검색해서 자, 발판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판은 자, X와 Y 스케일만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위해서 자물쇠를 풀고 각각 2로 변경해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발판의 높이를 높여줘야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lt K를 눌러서 우리가 해당 발판이 얼마나 높은지를 환풍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환풍기고 발판인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30m 정도, 한 이쯤의 발판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G를 눌러서 원근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꽤나 높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 발판 위에는 아이템을 주는 아이템 생성 장치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시스 폴더로 가서 아이템이라고 검색하면은 아이템 생성 장치가 있는데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템 생성 장치에는 우리가 아이템 재생성 옵션을 지정해 주면은 좋은데요. 여기서 고급으로 가서 아이템 재생성 옵션을 끄고 이제 한 번만 만들어지도록 끄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동 죽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자, 자동으로 죽도록 아이템이 안 떨어지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템을 이 아이템 목록에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인덱스를 펼쳐주면은 생성할 픽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코넛을
검색하겠습니다. 코코넛. 자, 이것을 선택해 주면은 여기에 코코넛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생성 장치를 우리가 추가를 했고요. 이 코코넛을 습득하면은 이 장벽이 없어지도록 한번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벽 장치로 가서 사용자 옵션에 보면은 사용 안함이 있죠.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 생성 장치에서 내가 아이템을 얻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장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퍼즐을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별도로 지형을 변경하거나 체크 포인트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 시작만으로도 바로 테스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보면 뒤에 장벽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건너가서 자,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풍기 위에는 저기 발판이 있고요. 타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코넛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코코넛을 먹을 때 저 장벽이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키를 눌러서 코코넛을 먹게 되면은 바로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충 장치를 타고 다음 섬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탈출하는 레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UEFN으로 이동하겠습니다. UEFN으로 돌아왔으면 이번에는 세 번째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섬에는 기존에 우리가 제작했던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패드 액터를 복제해서 새로운 체크포인트를 여기다가 설정하겠습니다. 자, 1번 체크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키를 누르면은 새로운 체크포인트 2번이 복제가 되는데요. 이 복제된 체크포인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체크포인트 정보도 이렇게 체크포인트 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해 다수의 체크포인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HUD 장치에도 복제된 체크포인트를 새롭게 등록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리로 가서 여기 표시에다가 플러스를 눌러주고 2번 패드에 동일한 이벤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체크포인트 패드가 활성화될 때도 동일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플레이어가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패드에다가 우리가 등록 기능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 액터에는 부활 패드, 플레이어 부활 패드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는 온 플레이어 스폰드를 지정하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벽, 현재 섬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도 지금 사용 안함 옵션에 동일한 액터와 이벤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시지만은 플레이어가 시작할 때 이 장벽이 없어지고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등록이 되면서 이쪽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체크포인트 패드를 이동시켜서 세 번째 섬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됐으면은 새로운 체크포인트 패드를 우리가 장치를 등록을 썼기 때문에 변경사항 푸시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지금 체크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면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기 뒤에 있는 장벽 장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물에 빠지면은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섬에다가 마지막 탈출을 위한 새로운 장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종료하고 UEFN으로 돌아가겠습니다. UEFN으로 돌아와서 이 세 번째 섬에는 플레이어를 이 오른쪽으로 쫙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발사기 장치를 배치할 텐데요. 발사기라고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발사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엔드키를 누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려주고, 자, 회전 2키를 누른 다음에 90도로 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플레이어를 날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발사대에서 약 200m 앞에다가 착지할 새로운 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m 앞에다가 섬을 만들려면 200m를 저희가 재야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Alt J키를 눌러서 상단 뷰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0m 굉장히 지금 먼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치수를 재볼 텐데요. 자, 여기 발사기 위치로부터 지금 200m, 한 이쯤 되겠네요. 200m 정도를 재면은 지금 빨간색 이 지점이 있는 이쯤 될 겁니다. 여기다가 야자나무를 일단 드래그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트리. 자, 이것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요. 자, 이쯤 배치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제작할 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잡을 수가 있게 됐고요. 다시 Alt G키를 눌러서 자, 두 번째 야자나무를 F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롭게 지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가서 스컬프팅의 스컬프팅을 사용해서 자그마한 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지형을 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올려보고요. 자, 너무 높이 올라갔으면은 스무드 툴을 사용해 가지고 드래그 해주면은 밑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는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 보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지형을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자, 플래튼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래튼 기능을 활성화해 주고 이번에는 평탄화 타깃을 마이너스 100으로 지정한 다음에 자, 이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자, 물에 살짝 가라앉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선착장 같은 곳이고요. 여기다가 탈출이 가능한 보트를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보트라고 검색하면은 보트 생성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배치해주고 자,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한 다음에 이 생성 장치에서 보트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낙하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고 생성 장치의 옵션을 수정하겠습니다. 보트 생성 장치에서 생성되는 보트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옵션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탈것 파괴 불가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보트가 피해 구역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푸시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어가 시작되면은 바로 죽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이동하면은 바로 옆에 발사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고 저기 보이는 마지막 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낙하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낙하산을 펼 수가 있고요. 낙하산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착지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보트를 타고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끝내고 UEFN으로 돌아가겠습니다. UEFN으로 돌아와서 탈출 지점을 지정하고 이것을 깃발로 표시하겠습니다. 탈출 지점을 한 이쯤에다가 배치해 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 폴더를 선택하고 자, 깃발을 하나 배치할 텐데요. 플래그라고 검색하면은 깃발 모양의 다양한 이런 메시들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골프 플래그 핀 이것을 사용해서 한번 이 목표 지점, 탈출 지점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는데 지금 너무 작죠? 자, 이것의 스케일을 한번 잠그고 5배로 늘려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탈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트를 타고 깃발 부근에 도착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해서 게임이 종료되도록 우리가 기능을 추가할 텐데요. 깃발 부근에 도착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바이시스 폴더로 가서 보정치 구역이라고 하는 장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장치 마찬가지로 모습을 상자에서 원통으로 배치해주고 자, 높이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처로 가면은 이 보정치 구역에 설정된 이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종료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텐데요. 자, 여기서는 마무리를 위해서 게임 종료 장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 장치는 게임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배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장치, 게임 종료 장치의 활성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와 보정치 구역 장치를 서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보정치 구역 장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On Player Entering Zone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선택해 주면은 서로 묶이게 되고 보트가 이 구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 종료 장치가 발동되면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잘 종료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죽고 자, 날아간 다음에 바로 운전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을 하고 여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깃발에 도달하면은 바로 이렇게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스런 게임 제작을 위한 최종 게임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UEFN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몇 가지 설정을 추가해 볼 텐데요. 보통 데스런 게임의 경우에는 스태미너를 무제한으로 지정해 줍니다. 항상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 무제한 스태미너를 가진 플레이어 클래스를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선택 장치가 있고 클래스 설계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 설계 장치를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 역시 게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배치해도 무방합니다. 이 클래스 설계 장치에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 즉 플레이어 설정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 클래스 식별 옵션에 보면은
클래스 슬롯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클래스 슬롯에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속성들을 여기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쭉 고급 옵션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매달리기가 있고 전력 질주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전력 질주 옵션 더 보기를 활성화한 다음에 전력 질주 초당 에너지 소모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설정해 주면은 우리가 전력 질주 Shift 키를 누르고 달릴 때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클래스 슬롯 1번에 지정이 되니까 이후에 이렇게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은 1번 슬롯을 사용한다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용했던 아일랜드 세팅 액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보면은 기본 클래스 식별 옵션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한 클래스 슬롯 1번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플레이어가 시작할 때 에너지 소비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게임 시작 카운트다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매기는 옵션인데요. 이것을 5초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똑같은 옵션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자 옵션 UI 설정으로 가서 게임 승자 표시 시간을 3초로, 게임 점수 표시 시간을 15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 종료가 되자마자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옵션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두 번째 이 섹션에 보면은 게임 설정에 보면은 카메라 필터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필터를 이 코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레벨이 만화처럼 보이게 됩니다. 카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 설정이 완료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임시로 지정했던 장벽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설정을 모두 해지해 줘야겠죠. 플레이어 체크포인트 2로 가서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던 부활 패드 이벤트를 제거를 해주고요. 장벽 장치로 가서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용 안함 옵션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게임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요. 자, 지금 스태미너가 소비가 안 되고 무한으로 계속 달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올라가서 아이템을 먹어서 장벽을 제거하고 다시 내려가서 달려서 완충 장치를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체크포인트를 찍은 후에 발사기를 타고 자, 다시 부활을 한 다음에 발사기를 타고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를 한 후에 보트를 타고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실습을 마치고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Q&A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 도전과제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발표하고 제출작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Q&A 후에는 이번 주 도전과제를 출제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총 5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답변을 제출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 이상 답변을 유튜브 채널로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팅창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링크를 클릭해서 따로 답변을 입력하셔야 그 참여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링크를 채팅창으로 공유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해 주신 후에 자, 오른쪽에 있는 조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대기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기 화면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자동으로 퀴즈가 시작될 텐데요. 5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입력이 다 됐다고 퀴즈가 끝났다고 절대 창을 닫으시면 안 되고요. 이 퀴즈가 끝난 뒤에 이메일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메일까지 입력을 해야 비로소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완료가 됩니다. 자, 퀴즈가 종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없이 그냥 창을 닫으면요. 애써 푼 퀴즈를 이제 누가 풀었는지 우리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까지 여러분들이 딱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이 참여가 완료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퀴즈인 만큼 늦게 접속하시면은 이미 문항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간 퀴즈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이제 다 맞추신 당첨자 분들은 오늘 웨비나 종료 직전에 발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채팅창으로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퀴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릭을 하고 자,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하신 다음에 조인 버튼을 누르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 퀴즈가 시작되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니까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자, 현재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자, 스피드 퀴즈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퀴즈가 끝났습니다. 스피드 퀴즈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웨비나 종료 직전에 발표되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주 1주차 도전과제 이벤트 당첨자 발표와 함께 몇 가지 인상 깊은 제출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첫 시간이라서 저는 정말 간단한 동전 수집하는 과제를 드렸는데 멋지게 다양한 게임을 해석한 작품들을 제출해 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인상적이었던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1주차 도전과제 이벤트 당첨자분들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도전과제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는 오늘 웨비나 종료 후에 에픽 라운지 웹사이트에도 게시되니까 방문하셔서 천천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1주차 도전 과제작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작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작품은요, 코딩 독학님께서 만들어진 도전 과제인데요. 잠시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온 느낌의 사이버펑크 시티 느낌을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닌 보드를 타고 멋지게 이제 달려주시는 맵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대형 코인을 먹으면서 게임을 끝내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 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맵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죠. 맵 자체가 너무 멋있고요. 자, 머누차님의 과제인데요. 이 맵이 전체적으로 정말 멋있는데 또 안쪽에 이제 플레이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또 재밌는 게 영상에 이렇게 자막을 또 달아주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5,600점 정도 점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동전을 한 5,600개 이상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면은 이제 아트 스타일도 멋지고 이 배치하는 이런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을 많이 쏟은 게 느껴집니다. 네, 멋진 레벨 잘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전 과제는요, 개국링님, 발음이 힘드네요. 이번에 그 만들어주신 맵은 은행을 터는 맵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저희가 하기 힘든 은행 터는 맵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예사롭지 않죠. 벌써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동전을 먹는 게임인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동전 먹는 거는 그냥 구실이고 총싸움 게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잠입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과 총싸움을 이제 벌이는 이런 전투 게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또 멋지게 새로운 게임으로 잘 이제 해석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JD5621님 게임인데요. 다시 사운드를 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 종강을 했는데 마치 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분처럼 이렇게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마치 기말고사 발표를 듣는 느낌으로 제가 아주 잘 이제 감상을 했고요. 자, 잠시 이제 그 감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목차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왜 참여를 했는지 이 계기부터 자신의 각오부터
그다음에 또 저에 대한 깨알 같은 설명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잘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도 정리를 해주셨고, 자, 어떻게 내가 게임을 만들지 이런 이제 설계, 기획 의도까지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게임을 직접 제작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숙제를 잘 해 주셨는데요. 자, 이 정성이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또 우수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제 과제는요, 언리얼 키즈님의 과제인데요. 제가 이 썸네일만 보고 그냥 틸티드 관심 타워 저희 기본으로 제작하는 맵에 단순하게 SM만 올렸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플레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레일이 하나 있어요. 이 레일을 타는데 정말 끝도 없이 탑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타고요. 이 레일을 정말 박진감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데 속도감이 굉장하죠. 여기에서 동전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섬을 한 4-5바퀴는 도는 것 같습니다. 그 넓은 섬을 굉장히 많이 돌면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어떤 점프라든지 이런 이제 기믹들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정말 고생 많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결과물을 잘 봤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5 과제를 이제 저희가 틀면서 공유를 드렸는데 제출된 것들을 보니까 참고로 몇몇 분들이 저희 이제 제출을 하시면서 코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퍼블릭 코드가 아니라 프라이빗 코드더라고요. 이 프라이빗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하는 팀 멤버들만 사용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접속해서 직접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외부 사람들은 이 프라이빗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 테스트 용도로만 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맵을 다른 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퍼블릭 코드를 공유해 주셔야 되는데 이 퍼블릭 코드를 얻기 위해서는 섬 크리에이터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섬 크리에이터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섬 크리에이터 자격을 획득하는데 한번 도전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도전 과제에 퍼블릭 코드를 한번 제출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만의 상상력을 가미한 멋진 게임들을 언리얼 카페에서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카페를 방문하셔서 댓글로 먼저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이 게임 제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Q&A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끊고 진행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를 이번 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질문 중에 UEFN에서 만들 수 있는 섬의 최대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론상 이제 가로 세로로 이제 500km까지 굉장히 넓은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게 만들 경우에는 정밀도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로 세로로 20km까지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저도 꽤 넓은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맵을 넓게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넓은 맵에 굉장히 많은 그 프랍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물들을 배치하게 되면은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맵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모델링 소스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블렌더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 모델링 뿐만 아니라 스켈레탈 메쉬와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이제 그 모델링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UEFN에서도 직접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그 머티리얼이나 그 이펙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해가지고 서버에 푸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팹 있죠? 팹, 마켓플레이스.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팹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만든 에셋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 제작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캐릭터는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자, 현재는 그 플레이어블, 내가 이제 조작하는 캐릭터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작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포트나이트에서 캐릭터에 관련된 아이템을 구매해서 이 보관함에 가셔가지고 스킨을 교체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는 스파이더맨을 들고 나왔고 이번 주에는 손오공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다 포트나이트 보관함에서 이렇게 갈아입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작하는 캐릭터는 그렇지만은 내가 조작하지 않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NPC 같은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바로 전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파일부터 스켈레탈 메시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멋진 시퀀스를 연출한다던가 게임에서 뭐 응원하는 NPC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장치들 말고 다른 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도 많이 보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 포트나이트 포크리 자료인데요. 이 포크리란 UEF에는 사실 이제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참고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치 사용하기라는 섹션이 있고 굉장히 많은 장치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짝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장치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설명드리지 않은 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아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게임 제작하면 좋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레이싱 관련된 장치들을 사용하면은 정말 코딩 하나 없이도 레이싱 게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서 한번 직접 다양한 게임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데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다 한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편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크리 화면은 어떻게 띄우는 건가요? 자,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포트나이트 내에서 이제 그 배치한다던가 이런 이 기능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ESC 눌러서 메뉴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왼쪽 하단에 보면은 포크리 모드로 가는 틸드 단축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틸드 키는 이제 탭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키 바로 위에 있는 이렇게 1번 숫자 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틸드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배치를 한다던가 생성에 관련된 기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메뉴를 띄워주니까 이걸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크리 화면에서도 레벨을 제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제작한 텍스처와 머티리얼 최적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고급 질문인데요. 사실 그 이번 강의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언리얼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텍스처와 머티리얼을 직접 만드는 내용은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텍스처와 머티리얼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방법은 언리얼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이렇게 만든 텍스처와 머티리얼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뭐 사실 약간의 그 정석이 있는데요. 텍스처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텍스처 사이즈를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고요. 사실 대부분의 어떤 이제 모델링에서 텍스처가 차지하는 이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크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을 연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에 큰 그런 이제 그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포트나이트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뭐 닌텐도 스위치부터 뭐 안드로이드 기기까지 사실 지원하잖아요. PC뿐만 아니라 콘솔도 다 지원하지만은 그런 이제 저사양 콘솔이나 모바일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감안해서 이렇게 머티리얼을 만든다던가 텍스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항상 로우 레벨 디바이스, 저사양 기기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고, 실제로 이 포트나이트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40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푸시 기능으로 서버에 올리는 전체 용량이 40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처 사이즈를 크게 한다던가 그 언리얼 엔진 영상 제작할 때 사용하던 SS를 들고 와서 포트나이트에 넣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티리얼은 언리얼 엔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최적화 방법도 비슷한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불필요한 노드를 최대한 줄이고 수학 노드, 간편한 수학 노드, 내적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주시는 것들이 최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EFN에서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이나 이런 그 모델링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먼저 한번 원하는 그 스타일을 한번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임 클라이언트가 에디터와 연결이 종료된 후에 에디터에서 세션 연결을 시도해도 재연결이 안 돼서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세션 종료 후 재연결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세션 시작 버튼 오른쪽에 이제 점점점 이 조그만한 버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PC 실행이 있고 현재 포트나이트 세션의 연결 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라디오 버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트나이트를 실행하지 않았다면은 이 PC에서 실행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서 세션을 시작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포트나이트가 띄워지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과 같이 포트나이트가 현재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세션이 끊어졌어요. 그 경우에는 그 땡땡땡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포트나이트 세션의 연결, 그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세션에 연결하시면은 다시 연결해서 편집 모드나 게임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UEFN에서 라이브 편집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나이트 내에서 바닥이나 벽 건설을 일정 개수 이상 하다 보면은 인게임 내에서 사라지지 않으나 언리얼 에디터 내에서는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제한을 걸어둔 것인지 버그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첫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꽤 큰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이 포트나이트에서 직접 편집하는 기능들이 언리얼 에디터에 익숙해서 편집했던 기능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트나이트 나름의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규칙들을 잘 지키면은 더 빠르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기능들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제가 언리얼 에디터에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그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든 게임에 원인 모를 버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버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크리티컬한 버그는 금방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수정 시 레이어가 잠겼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려면 먼저 잠금 해제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 많이들 이제 뜨는, 저도 처음에 떠서 당혹스러워가지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 원인은 제가 그 이번 강의 처음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기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레이어가 잠겨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컬프팅을 한다던가 하면은 지금 이 질문 주신 저 메시지가 떠요. 레이어가 잠겼다고. 그러니까 이 레이어 설정을 보시고요. 그 맨 위에 있는 열려있는 페인트 레이어 쪽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사용법은 랜드스케이프 관련된 튜토리얼 문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일단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번 주 도전 과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이번 2주차 도전 과제는 데스런 게임 만들기입니다. 여러 함정들을 피해서 탈출하면 승리하는 데스런 게임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번 도전 과제로 UEFN의 다양한 장치들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활용법을 익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도전 과제 결과물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방법은 1주차 시연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으로 그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도전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머리 규칙 꼭 숙지하셔가지고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 과제를 제출하면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지식, 경품 모두 이제 얻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더 나은 웨비나를 위해서 또 이제 짧은 설문조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지금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셔가지고 설문조사 이벤트 경품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내용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스피드 퀴즈 이벤트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제가 미리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